장애 문제를 비추고 있는 언론의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보통 이제 장애에 대한 언론의 태도와 네. 전장현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 굉장히 저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전장현에 대해서 보이는 매우 적대적인 태도가 문재인 정권 때에 다수를 이루는 기득권적인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미 보여왔던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 정권과 그들 매체도 서로 불편한 관계였죠. 전장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그들 언론은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느 면에서 보면은 당시의 언론 보도가, 그들 언론의 보도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전장현을 대하는 행태를 이미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언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린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30년 밥 벌어먹고 사는 저로서 말하기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동료 기자들에게 비치면 어떨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류 언론들 중에서 특히 전장현에 지속적으로 적대적 태도를 보여왔던 언론들은 왜 그럴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근대 저널리즘 규범 외부에서 저널리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널리스트라고 하면 양심을 가지고 이 정도는 넘어서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로 넘어서는 행태를 한국 언론들은, 한국 주류 언론들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보여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박에 줄을 그어서 수박이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를 넘어서 가지고 콩을 파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행태를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정말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죠. 1919년 3.1운동 때 가령 당시에 있었던 어떤 매체는 물론 조선 총독부 매체이긴 합니다만, 황성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완용이의 글을 실어요. 3.1운동을 소요라고 표현하고요. 3.1운동 주체들의 독립 요구를 미망이라고 폄하합니다. 미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미혹되고 어리석게 뭘 믿고 이런 걸 미망이라고 하는데, 뿌리를 찾아가 보면 거기서부터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독립신문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독립신문도요? 독립신문을 사실은 좀 우리가 많이 미화시켜서 보고 있는데요. 독립신문의 창간 주역들은 훗날에 다 친일 부역자들이 됐습니다. 친일 부역자들. 다들. 그래서 중추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 귀족 자기 받고 이랬습니다. 그런 역사적 뿌리가 있어요. 그 저널리즘은 기본적으로 그런 엘리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의 맥락을 비틀고 이런 것들은 수없이 있어 왔는데, 한국은 유난히 좀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좀 서구의 저널리즘의 규범조차도 지키지 않아 왔고, 그런 측면이 하나 굉장히 크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저널리즘은 그러면은 장애인 운동에 대해서 충분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죠.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류 세계가 취재 영역이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취재 영역이요?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정당에는 많은 수의 기자들이 출입을 하지만은 전장에는 그만한 수의 기자가 출입하지 않는 거죠. 아주 유명한 경구가 그겁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은 뉴스가 안 되지만은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개가 예, 그런 의외성의 영역이 아니면서도 늘상 마이크가 갖다 대지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 주류, 권력이 모여있는 곳, 이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회장직에 있을 때도 1년에 6개월 정도는 늘 나가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추우면 좀 따뜻한 곳, 더울 때는 시원한 곳, 이런 데 주로 가 계셨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건희 회장이 이제 딱 귀국을 해가지고 삼성 본관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이미 기자단에 전날 다 예고가 돼요. 내일 출근한다고. 그러면은 기자단에서는 내일 출근길에 나가서 이렇게 누가 질문할지를 정해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랄 게 대단히 구체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대강 제 기준으로 보면은 한 말씀만 해주세요예요. 한 말씀. 그러면 어록을 한 말씀 딱 내놓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라든가, 듣는 이에 따라서는 왜 저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싶은 얘기를 한다든가,
그럼 거기에다 마이크를 갖다 대고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한단 말입니다. 방송들이 톱으로 올려서 보도를 하고요. 권력의 장에서 그 층위에서 저널리즘 활동이 대부분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늘 이 소수자 운동, 장애인 운동, 소외받은 집단에 대해서는 늘 저널리즘은 부족한 저널리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어도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죠. 뭐. 관심을 가진 구성원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면이라고 하는 것 혹은 뭐 다른 전달 수단을 통해서 외화시킬 때 데스크 위에 높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글쎄 여러 요인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된다는 말은 그렇게 하도록 꼭 매체가 스스로 조작만 했을까요? 아닐 수도 있죠. 그걸 좋아하는 대중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 선택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늘 후순위로 선택이 될 때 늘 못 나가게 되는, 보도가 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겠죠. 저널리즘에 있어서 약자의 운동은, 소수자의 운동은 늘 부족하다. 보도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래도 운동이라는 거는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알리는 데는 많은 수단들이 많이 발견이 돼 있지. 예. 많이 만들어 SNS 특히. 저도 페이스북에 올리면 예. 좋아요 100원 해요. 예. 누구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2천, 3천 넘기더라고요. 네. 약이 좀 오르긴 오르는데. 운동이라는 건 알리는 것들이 목표죠. 예. 언론도 많이 다뤄요. 실제로는 쭉 쳐보면 작진 않아요. 전부 다 어디 기업 뭐 어디 나갔다 뭐 돈 주러 갔다 뭐 이런 내용들 선행들을 쫙 많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네.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또 이제 시설에 가면 또 막 보도를 네. 많이 정치인이 움직일 때는 또 네. 이게 언론화되더라고요. 네. 문제를 많이 제기한 거는 나경원 지금은 찍소리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첫 네. 번째 간 곳이 장애인 거주 시설이에요. 거기서 이제 예, 목욕시키는 장면요. 목욕시킨 거. 네. 야, 그 9시 뉴스에서 물론 조금 모자이크 처리했지만은 야, 목욕시키는 거를 그냥 그대로 내보내면서 크게 문제의식 없이 보는 네. 이걸 보면서 참 내가 비장애인이었으면 아마 못 느꼈을 것 같은데 네. 장애인 입장에서 보니까 야 어떻게 저럴 수까지 있느냐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기사들은 많이 네. 있어요. 언론 자체가 우리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매우 이제 시와 동정 왜곡된 측면들을 강화시키고 있고 오히려 비장애인의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을 저희가 보기에는 매우 더 부정적인 네. 그런데 자기들은 온정적인 네. 이런 형태의 보도가 굉장히 많다라는 네네. 것이고 예. 전장현을 두고서는 이야기는 아주 좌표 찍어놓고 공격하는 이런 네네. 형태인 거죠.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결국은 이제 장애운동을 알려야 되는데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네. 대안이 뭐냐를 물으시기 위해서 앞에 그렇게 길게 말씀하신 거군요. 맞아요. 질문은 여기 있는 거죠. 예. 운동은 알리는 게 목표인데 잘 알려져야 되고 그렇죠. 저 주장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알려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일으키고 감흥을 일으켜서 어떤 집단적인 의지로 여론으로 표상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인데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지난해 적어도 알리는 데 있어서는 크게 모자라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앞서 말씀하셨던 뭐 장애 이슈가 주류 저널리즘에서 다뤄지는 방식을 보자면은 뭐 누가 선행을 했고 뭐 이런 것인데 왜 그렇게 다뤄지는가? 그 기사에서는 주어가 장애인이 아니에요. 장애인은 타자입니다. 주어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뭐 나경원이라는 이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장애 보도가 아니에요. 그런 걸 빼놓고 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거네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미디어 환경은 사실 매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탈진실 시대라고 이른바 그러죠. 탈진실 시대. 탈진실 시대. 네네. 탈진실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을 가지고 공론장에서 경합을 해가지고 사실이 최종적으로 그 사회에서 진짜 사실이 다시 말하면 진실이 선택되는 이런 게 이제 많이 형해화된 것이죠. 그게 21세기적인 특성이고 저널리즘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SNS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SNS의 특성은 두 가지인데요. 게이트키핑이 없다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SNS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그러니까 자기 타임라인에 재현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SNS가 저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극단적으로 지금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확증 편향의 환경에서 나는 이것을 보고 있다라고 사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유니버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SNS가 만들어놓은 왜곡된 어떤 특정한 뭐랄까요? 편파적이라면 패거리적인 예. 뭐 이런 담론들만을 모아주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있고 심지어 그 자체는 아까 게이트키핑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도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횡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장현에 대해서 늘 나쁘게 보도해왔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더더욱 나쁘게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은 저 언론들은 또한 SNS와 만나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SNS에서 확산시키고 싶어하는 정보의 꼴을 갖춘 어떤 텍스트나 이런 것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공자예요, 이들이. 그리고 이 제공자들은 SNS라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메시지도 거기에 맞춰서 구성하는 특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쁘게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담론의 장이. SNS에 글을 올리면은 좋아요 100개 넘으면 좋아라 하시는 박근성 선생님의 포스팅보다 뭐 아무 의미 없는 짤을 올리는 왜곡된 짤, 공격적인 짤, 소수자, 약자들을 공격하는 짤이 그 SNS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이런 비대칭이 또 심화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안을 찾자면은 무엇이 대안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대안을 알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당사자 미디어가 어떻게 이 안에서 여론을 확산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 경험을 거기다 결합시켜 보면은 장애인 운동 같은 경우에는 비마이너라고 하는 매체 등이 어떤 사람은 그 어떻게 전장현 부술기관이라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닌 거죠? 아니죠, 당연히. 아니, 전장현하고 말씀 끊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위가 비마이너라고 하는 몇 명의 소수자가 모여가지고 언론 행위를 매일같이 힘들게 수행하고 있는데 비마이너가 자체의 매체력을 가지고 여론 형성에 여론 구성에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비마이너가 기성 주류 레거시 미디어의 종사자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진영 논리, 지배 이데올로기에 덜 물들어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저널 종사자들에게는 상당한 계몽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비마이너는 적어도 내가 장애인 이슈를 취재하고 기사로 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참조해야 될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뭔가 여전히 힘들고 확산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저널적 도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중시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는 신새벽이죠.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앙시앙레즘은 구질서는 이미 구성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대안적 질서는 가치는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가 또 가장 힘든 시기죠. 지금을 우리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전장현의 운동이 지하철 행동이 저널리즘이 욕하기 딱 좋은 운동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5천 건이 보도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전장현이 지하철을 세우는 행동이 그 메시지가 당장 물리적으로 시민들이 출근길에 어떤 불편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 사회에 가하는 기존 질서에 가하는 타격력이 전보다 훨씬 세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너무너무 공고한 지배 질서는 이미 자기 스스로의 모순과 한계 속에서 어떤 대안적 가치들이 이렇게 고개를 내밀 때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건 상당히 징후적인 현상입니다. 징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더라도 계속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질이 전환될지는 가만히 앉아있다고 형질 전환은 되지는 않겠지만은 계속 하면서 모색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지배 질서는 갈수록 더 공고해지는 것 같고 사나워지는가? 이런 느낌을 우리는 지난 1년여 사이에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들은 그렇게 강력하고 폭력적이고 광폭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무의식 중에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한국의 극우적인 청년들의 구루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땡땡이라고 하는 국민의당 당대표를 했던 사람의 경우 저는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네, 저는 맞지, 이준석. 예. 그 사람의 경우도 그렇죠. 이땡땡이라는 사람이 박경석 선생님하고 우리 한번 맞짱 뜨자 말로써 네. 맞짱 떠보자라고 한 얘기를 혹은 요구를 수용한다든가 그래 한번 해보자. JTBC여야 돼. 뭐 이런 조건을 달긴 합니다만은 그건 뭐겠습니까? 그 의미를 바로 이준석은 세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비문명이라고요. 비문명. 자신들은 문명인데 비문명이 버젓이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고개를 불쑥 내밀고 매일같이 출연을 해요. 그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비문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사람의 단순한 언어 습관 이상의 어떤 무의식적인 내면적인 것이 발화된 것이기도 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대안은 뭐냐? 갈수록 우리에 대한 보도는 나빠지는 것 같아. 뭐 객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나마 뭐 한겨레, 경향 뭐 이런 주류 미디어에서는 그 다음에 공영방송 정도인데 공영방송 지금 KBS, MBC,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지금 바람 앞에 촛불처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객관적으로 오히려 더 열악해지는 상황. 이 열악해지는 상황을 우리 사회가 어쨌든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여기서 장애인 운동은 부문 운동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전선의 운동이고 기대 운동으로서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고 저널리즘적으로는 거기서 비마이너 같은 매체들이 계속 역할을 더 잘 해야 되고요. 고맙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 경력은 장애인을 배제했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배제를 기반으로 했다.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모든 것들을 배제한 사회,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는 운동. 우리도 종족이 15종족이나 돼요. 네, 장애인 운동들 내에서도 버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지적 자폐장애인들을 네네. 포괄하고 있는 특히 뇌병변 장애인들. 네. 근데 전장현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는 비장애인 중심의 전선들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역사회 참여 이런 글로 이제 가고 있어서 저의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코멘트를 듣고. 예.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죠. 예. 지금 답정너 아닙니까? 답정너 아닙니까? 길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생각해? OX 퀴즈잖아요. 제가 X를 들 수는 없죠. O인데. 예,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저는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장애인 운동에서 중요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비장애인들이 요구가 정책화됐을 때 비장애인들이
그 정책화된 결과에 대해서 같이 항유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하철 엘리베이터이죠. 저는 뭐 안 탑니다만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요즘 뭐 젊은 분들도 뭐 자연스럽게 타고 예전에 사진도 있었습니다. 30년 후에 좀 타세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딱 있고 쭉 줄을 서 있는데 맨 뒤에 휠체어 장애인이 있는 그런 사진도 본 적이 있습니다. 30년 뒤에 타라고요? 그때까지 살아야 되나요? 예, 저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장애와 비장애의 인식의 경계를,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장애인 욕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장애 인구를 5%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가 노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해 버렸습니다. 노령화 사회는 노령화된 그 노령층은 다 어떤 식으로든 장애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이 장애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자기는 장애가 아니라 그냥 몸이 힘들어, 아파, 불편해. 내가 장기 요양급여 등급을 받는 것이 장애 등급을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전 사회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캠페인을 해내야 될 부분인데, 정상성을 가진 특히 특권적인 건강을 가진 이들을 위한 사회로 점점 몰아가고 있는 이 국면에서는 정말 멀리 내다보고 대응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장애인 운동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선물을 주는 운동이다. 저는 그래서 보편 운동이라고 보는 이유도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네.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들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 게 장애인 운동이거든요.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카메라 없이 술자리에서 하면 안 될까요? 좋아요. 예, 우리 안영춘 기자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돼요. 전장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예, 전장현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